정권 종말에 뭐 현무5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센 미사일인데 자꾸 지금 김정은이도 이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의 좀 심각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타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다라는 핵 사용 조건에 기타를 집어넣는 그런 정신 나간 집단이라는 거예요, 북한 자체가. 전술핵 사용도 핵 사용이다. 핵 사용 시에는 북한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그게 이제 정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다. 네, 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신 뉴스에 대해서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이 헌법에 우리를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사실 그동안 뭐 좋았던 건 절대 아니죠. 물론 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시기들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은 정전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은 결국 뭐냐면 양쪽 다 통일을 추구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좀 극단적이죠. 우리는 아예 한반도 영토 전체를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보고 있고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뭐 영토에 관한 별도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통일에 관한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종가에 보고 있으면은 그 자주 평화 그다음에 뭐 민족 대단결 그것을 이제 해서 원칙으로 해서 통일을 조국 통일을 위해서 투쟁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양국이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관계다라고 그간 인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것을 작년 12월에 8.9차 전원회의에서 부정을 합니다. 김정은이 부정을 하고. 한마디로 같은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을 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결국 적대적인 두 국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가, 특히 적대하는 두 국가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가 변화가 좀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 헌법 개정에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헌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 헌법에 대해서 확인이 된 거는 아마 이제 2019년 때 개정되었던 이제 헌법 아마 그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인가 이제 그때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좀 솔직히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북한 같은 나라에서 헌법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처럼 뭐 엄청나게 무슨 인원에 무슨 저거에 무슨 국민투표에 뭐 이런까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대회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어차피 당이 이게 모든 걸 끌고 가는 나라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뭐 헌법의 조문을 바꾸는 거 이거 그냥 법조문 바꾸는 거하고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다. 가치로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적대 국가로 규정한다. 이런 그러니까 문장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단어 같은 거 많이 봤던 게 주적으로 우리를 본다. 뭐 이렇게 우리를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새로울 거는 없어요. 북한이 뭐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은 시기가 저는 과연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심지어는 그때 한참 뭐 미북 간의 뭐 협상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시기에도 사실은 그 KN-23, 24 같은 이 단거리 미사일들 열심히 개발하고 제대로 그 협상 타결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로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험 발사하면서 계속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줘 왔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변화 자체가 결국 이제 무엇을 노리고 어디를 겨냥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 대상은 역시 뭐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라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적대로 행동한다는 건 결국은
자국의 그 주민들에게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헌법을 바꾼 게 사실은 이 내부 단속용이다. 그렇죠. 그런 게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을 보고 있으면은요. 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뭐 진행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봤다. 사실은 예전에 막 개성목단 있고 뭐 이러던 시기 같은 때는 드라마 보는 정도 갖고 그렇게 크게 뭐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밖으로 못 들고 나오기만 했을 뿐이지. 근데 김정은 들어서서 이제 드라마 보는 사람들 처벌하고 뭐 심지어는 뭐 좋은 지역 살고 있으면 거기서 추방하고. 심지어 유포한 인원은 뭐 거의 뭐 수용소로 보내거나 뭐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처형하는 일까지도 생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아시다시피 남한 말 쓰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의 연결고리들을 전부 끊어내는 그런 결국 자신들의 주민들이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체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불만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아예 용납하지 않겠다. 결국은 상당 부분 이 주민 통제의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죠. 뭐 폭발을 해가지고 뭐 양쪽을 뭐 단절을 한다거나 뭐 장벽을 만든다거나 뭐 심지어 요새화를 한다거나 이게 결국은 이 남쪽과의 그 물리적 어떤 경계를 만드는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심리적, 문화적 그런 경계를 완전히 만들어서 경계심을 좀 사회 내부의 경계심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통일을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적대적이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어쨌거나 서로 이렇게 엔게이지가 되고 이렇게 뭔가 뭐 이게 뭐 교전이 되건 교류가 되건 간에 이게 부딪히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로 사실상 체제를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단절시켜버린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우린 체제 경쟁에서 졌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본질은. 본질은 그런 것인데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김정일 때나 위에 선대에서 끊어내지 않았던 것이 이 가치인데 이것을 끊어낼 만큼 굉장히 절박한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했던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걸 폭파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내부 결속용이다, 뭐 단속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탈북이나 이런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육로까지 막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애초에 육로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처럼 탈북이 쉽게 일어나는 지역은 아니고 이제 물론 그간의 사례들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리 장벽을 높게 세우더라도요 사람이 탈출하는 거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경계나 이런 것들은 높아지겠지만요. 되려 저는 이제 그게 약간의 선언적 성격이 굉장히 더 강하다. 대내나 대외나 특히나 대내적인 면에서 더욱더 뭐 사실은 뭐 뭔가 장애물이 하나 더 생기고 뭐 이전에는 그냥 뭐 철조망 하나 있던 것이 막 뭐 지르지르로 감싸게 되고 뭐 하고 몇 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도 그런 것이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전반적으로 그 선언이라는 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을 느낄 만큼 북한 사회가 지금 뭐랄까요? K컬처라던가 한국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뭔가 좀 불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우리가 함부로 뭐 북한이 뭐 지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역학 구도가 더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에 뭔가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방향이
자신들이 원하는 김정은과 이제 그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함에서 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과연 그럼 북한이 한국의 실상을 모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 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평양이라든가 뭐 혹은 좀 이렇게 아니면 중국 접경 지역 쪽에 있는 뭐 신주 이런 데 같은 데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어서 더 남한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완전히 뭐 상간 오지 벽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정보가 좀 덜 가는 측면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봤을 때 네. 그러면 야 여기는 우리 체제는 너무나 나빠 당장 뒤집어 엎고 우리도 남한처럼 돼야지 아니야 우리 남한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거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드라마나 우리 뭐 드라마에 K 드라마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재벌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사랑에 빠지고 이런 소리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재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런 마찬가지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뭐 동화를 읽고 뭐 하고 하지만은 그게 막 보기 좋은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를 철이 들어서는 아는 거니까. 결국은 비슷한 심리가 아니겠냐. 뭘 해도 저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오게 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현지 쪽에 자기가 디딜 공간이 없을 때. 예. 자기 기반이나 이것이 그 어쨌거나 그게 뭐 잔혹한 현실이고 뭔가는 일단 그게 나한테 주어진 현실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적응하고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기반조차 무너지게 된 분들이 이제 보통 그 체제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요즘 좀 다른 측면들이 있죠. 네. 북한이 저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측면이 아마도 이런 것 아닌가. 우리 왜 보면은 뭐 이일규 그 참사관 비롯해가지고 네네네. 외교관들이 지금 넘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아마 그 김정은에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겠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지금 뭐 우리 뭐 태영호 저기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넘어올 때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그 어떻게 내 그 자식들에게 이걸 해줄 네. 거냐 네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체제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조금 더 경계심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겠냐. 게다가 지금 이제 아마 북한이 뭐 사실은 이제 배급 경제를 못하게 된 지는 꽤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자급자족에 이제 뭐 장마당 뭐 세력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비공식적인 경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비공식적 경제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질서와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단속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더 아마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플러스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7월에 그 수해가 뭐 워낙 셌고 네. 장안도 지역에는 거의 굉장히 그 큰 피해가 갔었고 그것에 대한 복구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거기 아까 말씀드린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가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지만은 유일하게 성과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경제, 즉 군수. 군수. 네. 왜냐면 러시아 지금 특수라서 러시아에다 계속 이제 무기 팔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막상 이 주민들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주요한 통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 요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제 남한 말씨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예. 그런 단속도 있다고 하시는데, 남한 말씨와 북한 말씨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뭐 글쎄 오빠라든지 뭐 이런 그쵸, 거 말하는 뭐 건가요? 그렇게 이제 그 뭐 대상을 뭐 오빠라고 부른다거나 말씀하신 네. 대로 뭐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든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런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그 표준어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원래 이 공산주의랄까 이게 뭐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저기는 공산주의도 아니죠. 일종의 이제 거의 뭐 왕정 독재에 가까운 그런 체제긴 합니다만 이런 데서 갖는 것이 그 단어 하나, 언어 하나의 그 중요성.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인식이나 이런 걸 바꾸게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죠. 문화를 통한 침투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요, 그 북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작극 피바다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뭐 연극, 뭐 노래, 음악 이런 소위 문화적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그래서 그야말로 거의 그 주민들을 집단 가스라이팅을 해온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 하나, 그 다음에 뭐 노래, 뭐 흐름, 이런 것들이 거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최근에 무인기 소동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나서 상공을 해집었다라는 것을 북한이 직접 공개를 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뭐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공개하기 전까지 한 3차례 정도 이 무인기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추정되는 바에 따르면은 평양 중심가에 노동 당사 인근에 이제 밤중에 나타나서 이제 이 삐라를 떨고 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이제 무인기가 그 평양의 제일 핵심적인 그 상공을 그러니까 노동 당사 상공을 지나갔다. 이거는 그냥 방공망이 뚫린 거거든요.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사진을 공개한 걸 봐서 누군가 이제 사진은 찍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찍힐 만큼 굉장히 그 시야에 보일 만큼 비행을 하고 날아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이걸 뿌리고 갔는데, 심지어 이제 북한이 삐라도 공개를 했단 말이죠. 삐라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삐라에 담긴 사진 쪽을 이렇게 뿌옇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그 김정은과 김주애의 모습을 하면서 이제 뭐 김정은이 얼마나 비싼 시계를 찼냐, 뭐 김주애가 얼마나 비싼 코트를 입었냐, 아마 그런 것들을 되게 비주얼하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심지어 노동신문에 물론 이 뭐 모자이크 처리했다지만 요런 걸 뿌리고 갔다라고 공개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북한 입장에서는 좀 경로할 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제로 북한의 방공망은 허술했다라고 보시는 근데 걸까요? 이게 사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마 2022년 12월 26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오전에 북한에서 보낸 걸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들어와서 서울을 한번 휘젓고 간 다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낮에. 그러면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럼 우리 서울 하늘이 뚫린 거냐. 언론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방공망이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던 것이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격추를 하려고 했으면 격추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항공기에 의한 격추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드론 같은 게 너무 항공기보다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뭐 전투기 이런 걸로 하면 금방 맞출 수 있지 않냐. 그거를 뭐 미사일로 쏴가지고 해서 맞춘다라고 하면 맞을 수야 있을 텐데 서울 시내 상공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지나간다 요 정도 요 루트에서 지나가네 그럼 사실은 우리 이 서울시에 이제 이 대공포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시내 주요한 위치들에. 그거 범위에 들어오면 쏴서 떨구면 돼요. 근데 역시 그것도
그렇게 떨궜을 때 이제 피해가 생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뭐 거기가 실제 거기가 뭔가를 뭐 싣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약간 판단들을 조금 이제 그 교전하지 않는 판단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그거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 이제 이거를 계속 격추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놈들이 루트를 잡아놓은 거를 계속 뭐 민가나 이런 위로 돌아다니게 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떨구기 되게 좀 힘들게 이제 나름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북한 하면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조밀한 조밀한 방공망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결국 그 조밀한 방공망이라는 게 일정 특정 크기 이상의 전투기, 뭐 항공기 이런 것들을 교전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고, 되려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작은 무인기는 찾기도 힘들고 그걸 미사일로 요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뭐 북한도 결국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그게 무려 3번을 그렇게 당했으면 저기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띄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쨌거나 사실 확인 불가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라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될 텐데 사실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사실 아니라고 발표했어요. 최초 발표는 아니라고 발표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확인해 줄 수 없다로 바꾼 건데 그게 좀 안타깝죠. 아니 뭐 애초에 아니라면 아닌 걸로 쭉 나가거나 중간에 이제 입장을 바꾼 게 된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이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고 위기를 일으키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북한이 계속 지금 쓰레기 풍선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의 상황으로 묶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게 무인기를 보낸 게 뭐 개인이건 단체건 뭐건 간에 어쨌거나 그게 나중에 뭐 국내 어떤 내부 법규나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처벌할 지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지라도 일단 지켜야 될 우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런 모호한 우리가 뭐 소위 뭐 이제 전략성 모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북한의 되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경거방동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에서 이런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네. 사실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 풍선 문제를 알람이 뜰 때마다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도대체 몇 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자주 뜨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사실 북한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주 알람이 뜬 일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사실 이제 저도 그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제 뭐 좀 저게 있는데 왜냐하면 원래 그런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떠야 되는데 좀 어떻게 이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이제 안보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은 그게 군사적 위협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야 뭐 그 안에 뭐 화학 무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고 뭐 생물학 무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가 되면요 엄청나게 캐니스터화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안에 용기 안에 잘 보관하지 안 그러면 위에 올라오고 날아가고 하다가 균이면 잘못하면 죽거나 아니면 화학물질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다 새어나가서 내가 목적하는 지점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을 굳이 미사일이나 포탄에 넣고 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뭐 쉽지는 않다. 뭐 아예 불가능하고 북한이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하나하나 한다? 뭐 어찌 보면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 실종 아동이 생긴다거나 실종자가 있을 때도 이제 알람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네. 네. 뭐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비축해 있던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러시아 쪽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성능은 괜찮다고 합니까? 그게 실제로 전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성능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사실 뭐 공개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있는데 러시아군 쪽에서의 평가를 보고 있으면 이제 초기에 포탄이나 이제 탄약이 간 게 막 77년, 뭐 78년 이런 게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발사는 됐겠지만 이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도 꽤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발사 불능인 상태인 것들도 일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사실 77년께 나왔다는 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시 비축 물자를 끌어서 썼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대개 이제 네. 보면은 근데 군대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해요? 선입 선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그렇죠. 써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전시 비축 물자들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러시아로.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포탄이나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성능이 안 좋다고 그래도 웬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쓰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팔았냐면 KN-23이라고 우리 이제 언론에서 부르는 북한 명칭은 화성 11가입니다. 네. 화성 11가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출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뭐 남쪽과 무슨 뭐 대화를 하네 뭐 하네 하면서 2018년 열병식 때 처음 끌고 나와서 그래서 열심히 그 사이에 개발을 해서 미북 협상 잘 안 되니까 곧바로 쏴 제끼면서 자 우리 이거 이제 앞으로 주력으로 할 거다라고 북한이 선언했던 미사일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스커드 미사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커드를 대체할 차세대 미사일로 개발한 겁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소위 화성 11의 그 파생형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얼마 전에 보면 왜 차량 250대인가를 쭉 공개해가지고 여러 대를 뭐 북한이 뭐 인수인계를 하나 해서 한 차가 있는데 그게 그 화성 11가 미사일을 축소해서 만든 화성 11라라고 부르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4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결국 화성 11 원래 그 가의 원형이 잘 작동을 해야 얘도 그렇죠. 괜찮은 거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건데 쌌단 말이에요. 러시아군 진영으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아마 이제 되게 추정이 나오는 게 한 50발 정도가 넘어가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50여 발 정도가 네. 넘어간 것들 중에서 한 실제 발사됐다라고 카운팅 된 게 그러니까 잔해나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된 게 한 20여 발 정도 된다고 보이고요. 예. 네, 잔해가. 이제 그 중에서 명중이라고 평가가 되는 게 사실은 10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중이 굉장히 좋지 않고 심지어 제가 이제 뭐 아까 50발 정도라고 그랬는데 한 그 중에서도 한 10발 이상 정도로 그냥 발사되다 공중에서 폭발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1차분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열심히 발사된 게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한동안 쭉 얘기가 없다가 7월부터 또 북한이 다시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지금 얘가 얼만큼 뭐 성능이 더 향상이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초기 수출분이 실패했던 거에 대한 피드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북한도 새로 만들어보는 무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무기 새로 만들고 할 때는 이게 제대로 그것도 실제로 처음 쓰이는 거 뭐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러시아군한테 못 맡겨요. 왜냐하면 지금 교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 북한이 이걸 가서 교육 훈련 시킨다고. 그러니까 차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미사일이 그게 미사일 모양만 러시아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서 차량까지 별도로 다 같이 갔을 텐데 그러면 그게 교육 훈련하는 사람들이 갔어야 돼요. 따라가거든요, 당연히. 네.
근데 과연 교육훈련에서 끝났을까? 여태까지 북한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교육훈련들에서 갔던 교관들이 실제 전투에 참여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고 이미 북한의 무기가 어느 전장터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거기는 북한이 가서 실제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 부대 단위로 엄청나게 무슨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소수 인원만 갖고도 가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남아 들어가서 교전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뭐 미사일 뭐 여기서 발사 버튼만 잘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확인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가서 결국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을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뭐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요.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에 이런 정도의 러시아와 북한의 이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그런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실제 이제 남한하고 저희하고 실제 무력 충돌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혹시 이런 밀착 관계를 가지고 대북 군사 지원을 한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대북 군사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미 그 앞으로 물은 흘러 넘쳤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줄 무기가 없어요. 지금 지네도 무기가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뭔가 다른 거를 계속 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뭐 핵심적인 기술은 러시아 거기가 얼마나 자기네 기술 보호하고 하는 거에 얼마나 좀 엄격한 사람들이냐면 좀 그래요. 그런 것도 되게 있고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그 우주인 러시아 통해가지고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네. 최초 우주인. 네. 그때 보면은 고사치였나요? 한국분? 그렇죠. 원래 그분이 원래 조종사가 되고 됐다가 근데 이제 그 여성분으로 바뀐 게 고산 씨가 무슨 뭐 한 거를 뭐 이게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네, 그랬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애들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게 뭐 북한은 좀 우호적인 나라니까 괜찮지 않겠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소련 시절도 보고 있으면은 자기 밑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국들 거기한테 이제 무기 팔 때도 다 무조건 다운그레이드 성능을 낮춰서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절대 그렇게 만만한 애들 아니고 만만한 집단들이 아니고 러시아 저기들이 이렇게 봐야겠죠. 아마 이제 뭔가 다른 쪽에서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오히려 이제 크게 걱정할 만큼 지금 과거 대비 심각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한미 공조 체제잖아요. 근데 북한 종말을 언급하는 정도로 지금 한미 대북 전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게 무슨 뭐 미국이 혹은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이게 뭐 전쟁광들이어서 그게 좋아서 그런 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의 좀 심각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22년 9월에 핵 무력 정책법 9월에 이제 이것을 발표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제 기가 막혔던 거는 그러니까 그 비핵 상황에서 상대방이 핵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 핵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 핵 사용 조건 5호에는 기타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다라는 핵 사용 조건에 기타를 집어넣는 그런 정신 나간 집단이라는 거예요, 북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뭐 북한이 정말 핵무기에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자신들이 미치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느 것인지는 몰라도 결국 전술핵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북한이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 하는 거는 전술핵 사용도 핵 사용이다. 핵 사용 시에는
북한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네. 그게 이제 정권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다. 반드시 북한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꾸 지금 김정은이도 이게 되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정권 종말에 뭐 현무5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센 미사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해지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